놓친 내가 나이를 처먹으려면 곱게 처먹어야지. 이렇게 고집불통이니까 아직도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예요. 늙었으면 자식 말을 들어야지. 세상에는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평생 핸들을 잡아 시간을 지켜온 어머니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례함이 식탁 위에 올라왔을 때 35년 전 사고로 남편을 잃고 아들을 살리려 남편 대신 운전대를 잡았던 윤정자님은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부산 금정구의 작은 빌라에서 일어난 노모와 며느리 사이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시어머니가 정성껏 차려낸 아들의 생일상 앞에서 며느리의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막말을 서슴지 않는 며느리. 그런 며느리를 싸고 도는 멍청한 아들놈. 윤정자님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담하고도 오싹한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지혜로운 어머니의 통쾌한 사이다. 복수극.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저는 윤정자입니다. 올해 68, 시내버스 기사로 35년을 달리다가 2달 전에 은퇴했습니다. 무사고 운전상을 3번이나 받았죠. 내 자랑이라면 자랑입니다. 버스는 떠났지만 몸은 아직도 첫 차를 기억해요. 새벽 4시 알람도 없이 눈이 절로 떠집니다. 아직도 가끔 꿈에서 핸들을 잡다가 번쩍 깨기도 하죠. 일어나 창문을 열면 정류장에 들어오는 첫 차가 보입니다. 그 소리가 내 숨소리처럼 익숙해요. 벽에는 형광조끼와 무전기가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마지막 날 비품으로 준 거라며 후배들이 챙겨줬던 거죠. 30년 넘게 매일 입던 형광색이 없으니 몸이 허전합니다. 내 몸의 일부였던 블랙박스 SD카드도 서랍에 고이 모셔두었어요. 버스 안에서는 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말보다는 기록이 중요하다는 걸 운전대가 내게 가르쳐 주었죠.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커피를 준비하는데 초인종이 울립니다. 아들 상우와 며느리 소연이 생각보다 일찍 왔네요. 문을 열자 며느리가 먼저 들어섭니다. 어머 어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죠? 소연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둘러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그 눈빛이 날 스캔하는 것 같아 가슴이 불편해졌어요. 마치 버스 회사 감사관이 내 운행일지를 들여다보는 느낌이었죠. 아이고, 이 집은 정말 옛날 감성이 그대로네요. 아버님 세대 감성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옛날식도 나름 정겹고요. 요즘은 인테리어도 미니멀하고 심플한 게 기본인데 이런 분위기도 특이하네요. 말투는 칭찬 같은데 그 끝에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칭찬의 포장지를 뜯으니 안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쿡 찔렸죠. 버스 바퀴에 날카로운 돌이 박힌 것처럼 불편했어요. 뭐가 옛날식이야?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거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렇게 살았어.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날카로웠나 봐요. 상우가 얼른 말을 돌립니다. 엄마, 그냥 스타일 차이야. 소연이는 요즘 트렌드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엄마는 엄마 스타일이 있는 거고 스타일이라 부른 건 결국 서열이었습니다. 내 집, 내 취향, 내 세월이 옛날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구석에 밀려나는 느낌이었죠. 버스 좌석에 앉은 사람들처럼 나도 자리가 정해진 것 같았어요. 뒷자리, 구석자리로. 소연은 부엌으로 따라와 커피를 타는 내 손길을 지켜봅니다. 그 시선이 등에 와닿아 어깨가 굳어졌어요. 마치 백미러로 뒷좌석 승객이 내 운전을 감시하는 것 같은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커피도 원두로 내려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믹스커피는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제가 좋은 거 사다 드릴게요. 어머니 입맛도 좀 세련되게 바꿔봐요. 또 하나의 선이 그어졌습니다. 커피 한 잔에도 내 취향, 내 습관이 밀려나고 있었죠. 내 입맛이 세련되지 않다는 말이 숨어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버스를 몰던 습관이죠. 화가 나도 브레이크를 밟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알아서 마실게. 신경 쓰지 마. 내가 집에서 마시는 건 내 맘대로 해. 차갑게 대답하는 내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예전의 나라면 웃으며 넘겼을 텐데 이상하게 오늘은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소연이의 표정이 살짝 굳더니 금세 웃음으로 바꿨어요.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소연이 봉투를 꺼냅니다. 전세 인상 고지서였어요. 모서리에 스테이플러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보여준 흔적이었죠. 종이가 구겨진 자국도 보였어요. 마치 여러 번 주머니에 넣었다 꺼냈다 한 것처럼. 이번에 전세금이 좀 올랐어요. 요즘 집값이 미쳤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상우 씨 월급으론 턱없이 부족하고 소연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불안이 연기처럼 느껴졌어요. 시장통에서 물건 깎으려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비슷했습니다. 35년간 승객들의 말투를 들어온 귀는 거짓말을 금방 알아챘죠.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은행에 돈 그냥 두면 손해예요.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은 돈을 굴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게 있는데 다음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원금도 보장되고 정부 보조금도 붙는 좋은 거예요. 돈을 굴리자는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먼저 굴렸습니다. 나는 버스에서 배웠어요. 급가속보다 급정지가 더 위험하다는 걸. 갑자기 엑셀을 밟으면 뒤에 있는 차가 부딪히죠. 지금 소연이가 그렇게 엑셀을 밟고 있었어요. 내 통장을 향해 전속력으로. 다음 주 상우 생일,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말을 꺼내자 소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억지로 웃는 듯 했습니다.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네, 좋아요. 제가 특별한 제안도 있고 해서 그날 얘기해도 될까요? 상우 선물로도 좋을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제안일까? 그 눈빛이 내 통장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승객이 내 노선을 바꾸라고 조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다음 주 저녁 신호등은 노란불로 길게 깜빡였습니다. 나는 수첩을 꺼내 한 줄 적었어요. 시간 증거 동선. 35년 무사고. 버스 운전대를 잡으며 배운 첫 번째 원칙은 신호는 보고 멈춘다였습니다. 지금 내 가족 안에서 노란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죠. 그리고 나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서랍에서 블랙박스 SD카드를 꺼내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기록은 배신하지 않아요. 버스에서 배운 두 번째 원칙. 말보다 증거가 힘이 세다는 것. 이번엔 내가 먼저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우 생일이라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사골은 전날부터 끓여놨죠. 장에서 가장 좋은 갈비와 채소를 사다가 정성껏 잡채를 만들고 전을 부쳤어요. 버스 기사 시절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던 손놀림 그대로였습니다. 상우야, 이리 와서 맛 좀 봐라.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 음식을 좋아했어요. 특히 사골국은 얼큰하게 끓인 걸 제일 좋아했죠. 손맛이 그대로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벌써 다 했어? 소연이가 지금 오는 중이래. 상우가 전화를 끊으며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역시 엄마가 최고야. 이 맛은 어디서도 못 먹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손끝으로 전달되는 정성이 아들에게 닿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소연이 들어오자마자 테이블을 보며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 뭔가 불편한 게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감탄하는 듯한 가식이 묻어있는 목소리였죠. 마치 승객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나를 의심할 때의 그 말투와 비슷했어요. 생일이니까 좋아하는 거 해줘야지. 식탁에 앉아 음식을 차렸습니다. 소뚜껑만한 전 접시를 가운데 놓고 윤기가 도는 잡채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골국을 상우 앞에 내려놓았어요. 소연의 눈빛이 음식을 스캔하듯 훑었습니다. 그런데 상우는 요즘 파스타가 더 맞지 않을까요? 이런 한식은 좀 기름지고 상우도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했는데 상우가 다이어트?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밥 한 공기에 국물 있는 반찬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더 좋아하며 사골국에 밥을 말아먹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한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소연이 내 아들을 얼마나 모르는 걸까?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걸까 싶었죠. 상우야, 다이어트 한다며? 아, 그냥 조금.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숨기는 듯 했죠. 마치 백미러로 본 음주운전자의 불안한 눈빛 같았습니다. 밥상에 앉아 음식을 나눠 담았습니다. 소연이 젓가락으로 잡채를 집어 입에 넣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간이 좀 세네요. 요즘은 음식도 덜 뜨겁게, 덜 짜게가 표준이라던데. 젓가락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칭찬은 웃었고 젓가락은 내 정성을 밀어냈어요. 35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끓인 국물, 그 시간과 정성이 짜다는 한마디로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말은 둥글게 하자. 내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버스 바퀴가 아스팔트 위에서 미끄러지듯 내 감정이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단단히 눌러 참았지만 가슴속에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소연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지더니 갑자기 내 팔을 잡아챘어요. 머리카락까지 잡으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죠. 순간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나는 버스에서 배웠어요. 감정은 브레이크보다 늦다는 걸. 손목을 빼내며 싸움이 아닌 거리를 선택했습니다. 버스 운전대를 잡던 손은 순간 반사적으로 움직였어요. 손을 빼내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죠. 시장통에서 시비 걸던 사람들을 상대하던 그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소연아, 뭐 하는 거야? 상우가 소리쳤지만 늦었어요. 이미 선은 그어졌습니다. 소연은 당황한 듯 손을 내렸어요. 잠시 얼어붙은 표정이었다가 금세 연기하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어머니, 죄송해요. 그냥 옷에 뭐가 묻어서. 거짓말이었어요. 그 눈빛에 담긴 분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버스 기사는 백미러로 승객의 표정을 읽는 법을 알거든요. 저 눈빛, 손짓은 분명 공격이었습니다. 순간 목덜미가 서늘해졌어요. 이 집에서 내가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엄마, 오해야. 소연이가 그냥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오늘 신경 좀 예민한가 봐. 아들의 변명이 더 아팠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랐는데 또다시 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려고 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꽁꽁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버스 기사 시절 어떤 승객이 시비를 걸었을 때 다른 승객들이 모른 척할 때의 그 고립감과 비슷했어요. 아니에요. 상우 오빠, 제가 미안해요. 분위기 좀 바꿀까요?
사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소연이 갑자기 화제를 돌렸어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계획된 연기 같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알아본 건데 그린히트 에너지라고 친환경 임대 투자예요. 정부 보조금도 붙고 원금 보장에 월 임대료까지 나온대요. 지금 투자하면 최소 연 15% 수익이 보장된대요. 뭔가 이상했어요. 방금 전까지 험악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마치 계획된 흐름처럼 느껴졌죠. 내 생전에 15%씩 주는 투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버스 회사에서도 연말 보너스가 5%도 안 되는데 원금이 보장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진짜예요, 어머니. 여기 설명의 초대장이에요. 다음 주에 있는데 오늘만 VIP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대요. 어머니가 퇴직금 좀 굴리면 우리 전세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아요. 소연이 전세 인상 고지서와 대출 상환표를 꺼냈어요. 사전에 준비한 듯한 자연스러움이 더 불편했습니다. 그 봉투가 새까맣게 보였어요. 마치 블랙홀처럼 내 퇴직금을 빨아들일 것 같은 느낌이었죠. 식탁 위에는 내 사골국이 아닌 돈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어요. 지금 내 돈을 달라는 거야? 소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좋은 기회라서요. 이런 거 자주 없거든요. 원금 보장, 정부 보조금. 어머니 노후도 든든해질 것 같아서 나는 사골국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단호하게. 버스를 급정거시킬 때의 그 감각으로. 감정은 여기서 멈춘다. 다음은 기록으로 본다. 두 사람의 표정이 의아해졌지만 나는 확고했습니다. 식탁에 국 한 그릇 남기고 나는 증거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보이스 레코더, 블랙박스 보조 전원, 그리고 사실을 모을 사람들. 이제 감정이 아닌 증거로 싸울 차례였습니다. 오늘만 VIP란 말은 늘 오늘만이었습니다. 나는 버스에서 배웠어요. 급한 길은 위험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기록만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새벽 4시 여전히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어요. 습관이란 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은 차고지에 가볼 생각이었죠. 버스는 떠났어도 사람은 남아있으니까요. 형광 조끼를 입고 무전기를 챙겼습니다. 은퇴했지만 아직도 내 것이니까요. 버스 차고지는 여전히 분주했어요. 새벽 첫 차를 준비하는 기사들, 밤새 정비를 마친 기계들. 이 공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어머, 정자 씨. 은퇴하셨다더니 또 출근하세요? 배차실의 신미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30년 지기 동료죠. 눈빛만 봐도 서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내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시간 돼? 조용한 구석에 앉아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며느리의 말끝의 가시, 머리채 잡으려던 순간, 그리고 그린히트 에너지의 투자 제한까지. 원금 보장? 그런 말만 나오면 의심해야 해. 요즘 노인 대상 투자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신미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녀는 설명의 링크를 보더니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공유 오피스 주소네. 정해진 사무실도 없는 거 보면 의심스럽긴 해. 내가 같이 가볼까?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버스 기사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핸들을 잡은 순간부터 내리는 순간까지 모든 결정과 책임은 나의 몫이었죠. 그래서 더 외롭고 고마웠습니다. 정비동에 최반장 있을 텐데 한번 가봐. CCTV 위치랑 뒷문 동선도 알아둬야 할 거야.
정비동으로 가는 길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누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최만수는 185cm의 거구지만 마음은 여린 사람이었죠. 그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는 듣자마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떤 놈들이 그래요?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공유 오피스 뒷문이랑 비상계단 위치만 알려줘.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3시간 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차고지 네트워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보통인 장도윤이 등기부 등본과 기업 정보를 찾아왔죠. 형광펜으로 칠해진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회사 설립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많아요. 법인 주소가 4번이나 바뀌었고 권리양도 조항이 잔뜩 있어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수법이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 예감이 맞았던 겁니다. 피해자 카페 프린트도 건네받았죠.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원금은커녕 연락도 안 된다는 하소연들. 신협의 박금자 이사님께도 확인해 보세요. 유사수신 의심 리스트에 있을지도 몰라요. 박금자는 블랙리스트와 체크리스트를 건네주었습니다. 원금 보장 멘트 확보가 핵심이라는 말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발뺌해요. 꼭 녹음해야 해요. 그것도 날짜, 장소, 상대방 신분까지 명확하게. 조카 윤성민은 수습 변호사였죠. 녹취 가이드와 현행범 요건을 정리해서 보내왔어요. 질문 유도 문구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들을 만났어요. 카페에서 증거 꾸러미를 내밀었죠. 등기부, 피해 사례, 체크리스트, 모든 걸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내 와이프가 권하는 투자, 사기야. 여기 증거 있어. 상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증거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죠. 엄마가 소연이를 미워해서 그러는 거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잖아. 이런 식으로 의심하면 어떻게 가족이 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내 편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정적 속에서 고립감이 밀려왔어요. 마치 한밤중 빈 버스 안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나중에 후회하지 마. 증거는 내가 모아둘 테니. 집으로 돌아와 장비를 점검했어요. 보이스 레코더 테스트, 블랙박스 보조 전원 연결, 무전 채널 확인. 설명회장 좌석과 출구 위치도 수첩에 스케치했습니다. 혼자라도 끝까지 가야 했어요. 수첩에 기침 2번이라고 적었습니다. 내가 기침을 2번 하면 신고와 차단을 시작하자는 신호였죠.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진 않았지만 마음속 결심이었어요. 버스는 정지선을 넘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그 선 위에 홀로 섰어요. 아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 말보다 기록이 힘이 세니까요. 다음 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보이스 레코더는 배터리를 완충했고 블랙박스는 보조 전원을 연결했어요. 지갑에는 현금 한 푼 넣지 않았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죠. 35년 무사고 운전. 그건 운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모든 사고는 예방할 수 있어요. 단 한 번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버스는 신호에 따라 멈추고 사람은 진실에 따라 멈춥니다. 나는 둘 다 배웠어요. 이제 증거가 말할 차례입니다. 설명회 하루 전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담담하게 말했어요. 소연아, 그 투자 설명회 말이야. 나도 같이 가볼게.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소연이 당황한 게 느껴졌죠. 아마 거절할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네, 정말요? 어머니가 같이 가주시면 더 좋죠. 제가 VIP 초대장 보내드릴게요. 소연의 목소리에서 기쁨과 조급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마치 미끼를 문 물고기를 낚는 듯한 설렘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낚시꾼이 낚이게 될 거예요. 얼마 후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VIP 초대 링크와 단톡방 캡처였어요. 화면에는 오늘만 프리미엄 5%, 원금 보장 문구가 선명했죠. 증거의 첫 조각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이것 봐. 자기들이 먼저 흔적을 남겼네. 스크린샷을 저장하고 조카 윤성민에게 보냈어요. 그는 법대를 갓 졸업한 수습 변호사였죠. 이모, 이거 좋은 증거네요. 하지만 더 확실한 건 현장에서 직접 원금 보장 발언을 녹음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 스크립트 보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유도하면 분명 말할 거예요. 윤성민이 보내준 질문 카드를 받아들고 연습했습니다. 만약 투자금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 보조금이 끊기면 수익은요? 이런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자연스레 원금 보장 멘트가 나올 거라는 계산이었죠. 차고지 카페에 모인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정했어요. 커피 머신에서 나오는 스팀 소리가 우리의 작전 회의를 가려주었습니다. 최 반장, 공유 오피스 뒷문과 비상계단 차단은 맡아줘요. 걱정 마세요, 누님. 제가 거기 지인이 있어서 건물 구조도 확보했어요. 도주로는 완전 차단할게요. 신미옥 씨는 자산가 행세를 해줘. 질문을 유도하는 역할이야. 신미옥은 부자 투자자 명함을 꺼내 보였어요. 이거 쓸까요? 특별히 제작했어요. 저도 질문 좀 준비했는데 현금이면 더 할인되나요? 같은 거요. 장도인은 노트북을 열고 법인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 확인할게요. 법인 주소 변경 내역이 너무 많아요. 3개월 만에 4번이나 바뀌었어요. 도메인도 2달 전에 만들어졌고요. 이강호는 전 교통과 형사였죠. 그는 원금 보장 보조금 대체 지급 같은 범죄 성립 키워드 체크리스트를 나눠주었어요.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증거가 됩니다. 녹취만 확실하게 해두세요. 제가 경찰 핫라인도 준비해놨어요. 마지막으로 신호 체계를 정했습니다. 내가 기침을 2번 하면 신고와 차단을 시작해. 혹시 그게 안 되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2번 탭하는 걸로.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커피잔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함정은 완성되었어요. 마치 버스 노선도를 완벽히 외운 것처럼 모든 경로와 시간이 머릿속에 그려졌죠. 그때 박금자가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피해자 노부부 증언이에요. 녹음에서 프리젠터의 정부가 밀어줍니다라는 말이 들렸어요. 소연이 했던 말과 똑같았죠. 마치 대본을 외운 것처럼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사기였죠. 이 멘트를 꼭 다시 끌어내야 해요. 그래야 증거가 됩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냉랭했던 대화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상우야, 내일 나랑 소연이 그 설명회 가기로 했어. 너도 같이 갈래? 엄마, 난 좀. 아들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가득했어요. 여전히 갈등 중이라는 뜻이었죠. 괜찮아, 억지로 안 해도 돼.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근처에 차대기만 해줘. 그것도 싫으면 말고. 그건 할게요. 차에서 기다릴게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요. 작은 승리였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어요. 내 아들은 완전히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D-1 밤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보이스 레코더 배터리 충전, 블랙박스 보조 전원 점검, 휴대폰 메모리 정리. 수첩에는 좌석 배치도, 출구 위치, CCTV 시야각까지 표시했습니다. 마치 새 노선을 운행하기 전날처럼 꼼꼼히 체크했어요. 창밖으로 첫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또 다른 출발선에 서게 될 거예요. 이번엔 내 가족을 위한 운행이었죠. 신호는 보고 멈춘다. 증거는 모아서 밝힌다. 수첩에 굵은 글씨로 기침이라고 적었어요. 딱 2번, 그게 신호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말이 아니라 증거가 말하게 될 거예요.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죠. 35년 무사고 운전의 비결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였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오자 일어나 형광조끼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입지 않을 거지만 손으로 만지니 용기가 생겼어요. 이 조끼처럼 나도 어둠 속에서 빛날 거예요. 진실의 빛으로. 오늘도 첫 차는 정시에 출발한다. 한신타워 12층 공유 오피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35년 버스 운전의 경험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 같았죠.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전문가들이니까 질문 많이 하셔도 돼요. 소연이 내 팔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왜 이리 불편한지. 마치 승객이 핸들에 손을 올리는 것처럼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리셉션에서 오늘만 VIP 목걸이를 받았어요. 그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죠. 오늘만이라. 언제나 급한 유혹은 함정이었습니다. 이분이 제 시어머니세요. 은퇴하신 버스 기사님이신데 퇴직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이시거든요. 소연이 나를 소개했어요. 그 말투에 묘한 우월감이 묻어났죠. 마치 돈 있는 노인을 데려온 것처럼. 속으로 쓴웃음이 났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신미옥이 이미 와 있었어요. 우리는 모른 척했지만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죠. 최만수는 비상계단 쪽에 자리를 잡았고 장도희는 노트북을 켜둔 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강사 오윤아가 화려한 슬라이드로 설명을 시작했죠. 그린히트 에너지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친환경 임대 사업입니다. 투자하시면 월 임대료가 지급되고 무엇보다 원금이 보장됩니다. 귀가 솔깃해지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35년 동안 승객들의 말을 들어온 귀는 거짓말을 알아차렸습니다. 너무 달콤한 말일수록 독이 있었죠. 신미옥이 질문했어요. 혹시 투자금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오윤아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가 금세 환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원금 전액을 보장해 드립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녹음기에 빨간 불이 깜빡였어요. 첫 번째 원금 보장 멘트가 확보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오늘 계약하시면 프리미엄 5%를 추가해 드립니다. 이건 오늘만 적용되는 특별 혜택이에요. 두 번째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오늘만이라는 말이 또 나왔죠. 서두르게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어요. 계약서를 받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임대료 지급 주체가 공란이었고 권리 수익 양도 조항이 과다했어요. 보증보험증권은 추후 제공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여기 공란이 많네요. 이건 누가 채우는 건가요? 아, 그거요? 지금 쓰시면 돼요.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요. 변경될 수 있다고? 그건 계약서가 아니라 백지수표나 다름없었어요. 더 큰 증거를 잡았죠. 브로커 김대호가 다가와 계약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계약금 1,000만 원만
계좌이체 해주시면 됩니다. 신분증도 촬영해야 하고요. 계좌번호를 보여주는데 회사 명의가 아니라 제세자 수취인이었어요. 완전히 사기였죠. 윤성민이 옆에서 법적 리스크 포인트를 하나씩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장도윤이 단톡방으로 정보를 보내왔어요. 법인 주소가 3개월 동안 4번이나 바뀌었고 도메인은 2개월 전에 만들어졌다고. 대표이사는 대포법인 겸직자였죠.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신미옥이 또 질문했어요. 현금이면 더 할인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보조금이 끊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오윤아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책임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금은 보장해드리니 걱정 마세요. 3번째 원금 보장 멘트까지 확보했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죠. 소연이 갑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어요. 전세 서류 스캔본이었죠. 손등을 살짝 눌러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그거 필요 없어. 현금도 서류도 안 가져왔으니까. 소연의 눈빛이 당황으로 가득 찼어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불안해하는 게 역력했죠. 최만수는 이미 비상계단과 뒷문을 체크했고 이강호는 경찰 핫라인을 대기시켰습니다. 윤성민은 기침 2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죠. 브로커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지금 결제하시고 식사 후에 계약서 마무리하시죠. 오늘만 특별 혜택이니까요. 계좌 QR코드를 보여주길래 받아들고 천천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받는 사람 명의가 어떻게 되죠?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녹음기에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한 의도였죠. 브로커가 법인명을 말했는데 회사 이름과 달랐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버스 운전석에 앉아 출발 직전에 그 긴장감이 몸을 감쌌습니다. 잠시 후면 신호를 보내고 이 사기극은 막을 내릴 거예요. 가슴속에서 정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35년 동안 승객들을 안전하게 실어 나른 그 사명감으로 이번엔 내 가족을 지켜낼 차례였어요. 기침할 준비를 했습니다. 단 2번, 그것이 신호입니다. 콜록, 콜록. 2번의 기침이 조용한 설명회장에 울렸습니다. 단순한 기침 소리였지만 그건 우리의 신호였어요. 동시에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2번 탭했죠. 확실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순간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버스가 미끄러질 때처럼 모든 것이 슬로 모션으로 보였죠. 최만수가 재빠르게 비상계단과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거구의 몸집으로 출구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이강호는 휴대폰을 들어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유사수신 및 사기 의심 현행범입니다. 경찰에 신고했으니 모두 자리에 계세요. 이강호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프리젠터 오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빛에 당혹감과 공포가 번갈아 스쳐갔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합법적인 투자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방금 원금 보장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죠? 유사수 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윤성민이 차분하게 법률 조항을 언급했어요. 수습 변호사답게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죠. 오윤아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강변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원금을 보장해드려요. 그게 왜 문제가 되죠? 3번째 확인까지 받아냈어요. 녹음기에 빨간 불이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된 순간이었죠. 갑자기 화재 경보 사이렌이 울렸어요. 삑삑 요란한 소리와 함께 대피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사기단이 혼란을 유도하려는 술책이었어요. 화재 경보가 작동했습니다. 모든 분들은 침착하게 비상구로 이동해 주세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어요. 소연이 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빨리 나가요. 그 눈빛에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죠. 하지만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넌 먼저 나가. 난 할 일이 있어. 소연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신미옥이 재빨리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배차 실장답게 승객들을 안내하듯 참석자들을 분리해 엘리베이터로 유도했죠. 여러분, 이쪽으로 나가세요. 차분하게 이동해 주세요. 박진우와 김대호가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최만수가 버티고 서 있었어요. 그의 거대한 체구 앞에서 두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누님 지나가십니다. 길터. 최만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도주로가 완전히 차단된 순간이었죠. 그때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측에서 불렀을 거예요. 그들은 윤성민의 휴대폰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영업방해입니다. 촬영은 초상권 침해예요. 당장 삭제하세요. 윤성민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이건 증거보전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정당행위예요.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겠습니다. 법률 조항이 적힌 프린트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준비가 철저했죠. 보안 요원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도착했어요. 사이렌 소리와 함께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이강호가 먼저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죠. 유사수 신행위 및 사기 현행범입니다. 원금 보장 발언이 녹취되어 있어요. 제세자 계좌로 송금을 유도했고 법인 정보도 위조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권리고지를 시작했어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드립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박진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법률 대리인을 호출하겠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윤아와 김대호는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장도윤이 경찰에게 법인 변경 이력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 회사는 3개월 만에 주소를 4번이나 바꿨습니다.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수법이에요. 경찰이 박진우, 오윤아, 김대호에게 동행을 요구했어요. 그들은 체념한 듯 따라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의 통쾌함이었죠. 하지만 그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우리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지구대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최만수가 장비를 회수하고 뒤처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지구대로 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상우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소연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왜 소연이를 망신 주는 거예요? 오해래요, 다 오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소연이 먼저 상우에게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소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하며 흐느끼는 소리. 상우야, 사실은.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소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엄마는 처음부터 소연이를 미워했잖아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어요. 소연이 어머니 탓으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모양이었죠.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상우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소연이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요? 아들의 눈빛에 불신이 가득했어요. 소연은 구석에서 훌쩍이고 있었고요. 가족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증거를 모았어. 녹음도 있고 계좌 정보도 있어. 내 와이프가 사기꾼들이랑 한패야.
엄마, 그만해요. 소연이는 그냥 좋은 정보라고 생각했대요. 엄마가 너무 심했어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냉정하게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감정으로는 해결 안 돼. 증거가 말하게 놔두자.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창밖으로 거리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무겁고 허탈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은 감정 멈춤. 내일은 사실이 말한다. 수첩을 펴고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3일이 지났습니다. 사기단은 구속됐지만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소연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상우는 늦게 들어와 일찍 나갔죠. 말 한마디 없는 냉전 상태였습니다. 아침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어요. 팽팽한 침묵이 흘렀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소연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이 없었어요. 상우가 대신 말했습니다. 소연이가 빚이 좀 있대요. 카드랑 이금융권. 한 1억 정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죠.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A 사용지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30일 루틴표라고 적힌 종이였습니다. 내가 30년 버스 기사로 살면서 배운 게 있어. 눈물은 출퇴근 기록에 찍히지 않는다. 빚은 울어서 갚는 게 아니라 일해서 갚는 거야. 종이에는 차고지 일정표가 빼곡했어요. 아침 세차 라인, 오후 정산보조, 주말 정류장 안내봉사. 모두 시간과 장소가 정확히 적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갱생 플랜이야. 지각 없이, 눈물 없이 매일 기록하면서 일하는 거야. 빚은 땀으로 갚는 거야.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상우가 항의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해요. 소연이 보고 차고지에서 막일을 하라고요? 막일이 아니야. 책임이야. 내 아내가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 탁! 수첩을 내려놓는 소리가 식탁에 울렸어요. 단호했습니다. 버스 기사 시절에 그 단단함이 돌아왔죠. 선택권은 둘에게 있어. 내 방식대로 빚을 갚든지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가든지.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소연이 형광조끼를 입고 나타났어요.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결심한 듯 했죠. 차고지 세차장은 시끄럽고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소연은 고압수에 휘청이며 장화에 물이 차오르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처음 겪는 육체 노동에 당황한 듯 했죠. 허리 말고 팔꿈치로 해.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어. 최만수가 노즐 각도를 교정해 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소연의 손은 빨갛게 얼어붙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첫날부터 쉽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둘째 날 정산실에서의 실수가 이어졌어요. 잔돈 계산에서 2번이나 오차가 났죠. 신미옥이 정산 매뉴얼과 거스름돈 트레이 요령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다만 로그에 정직하게 기록해. 숨기지 말고. 소연은 오답 노트처럼 오차 이유를 적어 붙였어요. 그 모습에 신미옥이 미소 지었죠. 점점 나아지고 있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 셋째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객 한 명이 소란을 피웠어요. 현금 거스름 돈을 덜 줬다. 버스 기사들이 모여들었고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소연이 덜덜 떨며 제게 눈짓했어요. 어떡해요? 제가 정산했는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증거를 보자. 발권 기록, 요금 기록 후 CCTV 시간대. 3가지 기록을 대조해 보니
승객의 착오였어요. 소연은 증거를 가지고 승객에게 정중히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로그를 확인해 보니 거스름돈은 정확히 지급되었습니다.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승객은 잠시 당황하더니 주머니를 다시 뒤졌어요. 그리고 접힌 지폐를 발견했죠.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버스 기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소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증거의 힘을 몸소 체험한 순간이었죠. 버스는 정시에 오지 않을 때가 있어. 하지만 사과는 정시에 가야 해. 내 말에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죠. 비 오는 날 정류장 안내봉사를 나갔습니다. 소연이 노인의 손을 잡고 버스 승하차를 도왔어요. 비에 젖은 채로 우산을 노인에게 씌워주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버스 멈출 땐 시선 먼저 봐. 내가 늘 하던 말이 소연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 안전수칙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거였죠. 놀랍게도 상우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차고지에 들러 콘을 배치하고 쓰레기를 비우고 요금기로를 교체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셋이서 상환표 화이트보드를 작성했어요. 가장 고금리부터 갚아나가기로 했죠. 우선 이 카드빚부터 정리하자. 이자가 제일 세니까. 상우가 빨간 펜으로 금액을 적으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머뭇거리던 소년에서 가장으로 성장하는 모습이었죠. 2주가 지나고 이금융 첫 상환 영수증을 화이트보드에 붙였어요. 작은 성공이었지만 셋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었죠. 박금자가 예산표 템플릿을 제공했고 장도윤이 지출 앱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한 달 후 소연이 첫 월급 봉투를 내밀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빚부터 갚을게요. 봉투를 받아들고 다시 그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첫 돈은 내가 써. 대신 매달 상환 리포트 가져와.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첫 봉투의 따뜻함이 그녀의 마음을 녹인 듯 했습니다. 돈은 빨리 버는 게 아니라 같이 버티며 버는 거였네요. 기사식당에서 셋이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앉았어요. 말없이 일회용 핫팩을 소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얼어붙은 손가락이 아직도 빨갛게 얼어 있었거든요. 소연이 고개를 숙이며 핫팩을 꼭 쥐었어요. 작은 온기에 마음도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정류장 안전 캠페인을 우리가 맡기로 했어. 셋이 같이 해보자. 상우와 소연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테이블 위로 세 손이 겹쳐졌습니다. 여전히 얼음장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작은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화이트보드에 새 미션을 체크했습니다. 빚을 갚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작된 거죠. 버스는 정시에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정류장에서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시간은 견딜만 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같은 정류장에 서 있었어요.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그리니트 에너지 핵심 세인이 유사수신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장도윤의 자료와 저희의 현장 녹취를 결정적 증거로 언급했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판결문이 내려왔다.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문자로 판결 소식을 전해들은 날 처음으로 소연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그때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사기꾼인 줄은. 말끝을 흐렸지만 그녀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2달간의 노동이 그녀를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박금자가 주도한 피해자 모임은 집단 소송을 통해 일부 배당금 환수를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컸어요. 진실이 이겼다는 증거였죠. 우리 가족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상우가 매일 밤 상환표를 업데이트했어요. 고금리 대출 2개를 조기 상환했다며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소연은 약속대로 매월 상환 리포트를 제때 제출했습니다. 내 코멘트는 단 한 줄뿐이었어요. 방향 유지.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상우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엄마, 차고지 앞에 분식집 하나 내면 어때요? 기사들 식사 해결하기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진지했어요. 소연도 적극적으로 동의했고요. 한 달 후 노선 분식이 문을 열었습니다. 메뉴는 단출했어요. 국밥, 국물떡볶이, 김치말이국수, 덜 짜고 덜 뜨겁게라는 소연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죠. 오랜 투쟁 끝에 타협점을 찾은 겁니다. 개업 첫날 버스 기사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최만수가 동료들을 데려온 덕분이었죠. 철판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이 떡볶이 매워도 끝맛이 깔끔하네. 누군가 말했어요. 소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만의 비법이 통한 모양이었죠. 동시에 정류장 안전 캠페인도 시작했어요. 야간 반사조끼 보급, 노약자, 승하차, 돕기 캠페인을 주관했습니다. 최만수는 차량 점검 부스를, 신미옥은 질서 안내를 맡았죠. 버스 기사 시절에 네트워크가 빛을 발했어요. 주민센터와 노인정에서 사기 예방법과 교통안전 합동 강의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 특히 노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에 중점을 뒀어요. 이강호는 신고 요령과 절차를 맡았고요. 사기꾼들은 항상 서두릅니다. 오늘만, 지금 바로라는 말이 나오면 의심하세요. 급한 길은 위험합니다. 강의를 들은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중 한 분이 말씀하셨죠. 정자 씨 덕분에 나도 사기 피했어. 고맙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를 지켜줬다는 사실이 행복했어요. 교통공사에서 감사패가 왔고 경찰서에서는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큰 자랑거리였지만 화려한 현수막 대신 형광조끼를 다시 꺼내 입었어요. 그게 더 나답다고 생각했거든요. 상을 받으니 할 일이 더 보이는구나. 분식집 마감 후 셋이 모여 첫 매출을 집계했습니다. 소연이 상환통이라고 라벨 붙인 팁병에 첫 지폐를 넣었어요. 상우는 화이트보드에 남은 빚금액을 일부 지우며 환하게 웃었죠. 이제 절반이 안 남았어요. 1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승리였지만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법정의 시간을 건너 노동의 시간이 우리를 살렸어요. 어느 저녁 분식집을 정리하고 있는데 소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그날의 손, 죄송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생일상에서 내 머리채를 잡으려 했던 그날을 언급한 건 처음이었죠.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머리채보다 어깨를 잡아라. 짧게 말했어요. 소연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이내 의미를 깨달았는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포옹했어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화해한 순간이었죠. 가족의 노선은 환승이 많았지만 종점은 함께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여전히 4시에 눈이 떠졌어요. 주전자를 올리고 첫 차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창밖 정류장 벤치를 바라보니 상우가 설치해준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셋이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이었죠. 첫 차는 늘 제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가죠. 준비하고 기다리고 함께합니다. 분식집 불빛을 켜고
반사조끼를 입었어요. 오늘은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를 은퇴했지만 여전히 첫 차처럼 아침을 맞이하는 습관은 남아 있었죠. 신호는 보고 멈추고 책임을 보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의 노선표입니다. 정류장에 첫 손님이 나타났어요. 버스 기사였죠. 반사조끼 안에서 떡볶이 냄새가 솔솔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맛있게,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우리의 새로운 노선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은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기록으로 멈추고 땀으로 다시 달렸습니다. 머리채를 움켜쥐던 손은 서로의 어깨를 붙잡는 손이 되었습니다. 돈은 빨리 버는 게 아니라 함께 버티며 버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첫 차처럼 어김없이 내일도 같은 정류장에 섭니다. 신호를 보고 멈추고 기록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보고 나아갑니다. 분식집 불빛과 반사조끼의 노란 물결이 어둠을 밝힙니다. 35년 무사고 버스 기사의 지혜가 한 가족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버스의 운전자입니다. 급한 길보다 바른 길을, 쉬운 길보다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할 때 가족의 노선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것이 오늘도 첫 차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윤정자 여사님께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고부실화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3대가 복 받으실 거예요.